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곳,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세 번째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강의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마지막 세 번째 시간까지 집중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보경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나볼 멘토분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의 한창환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이제 만화는 시대다 연재를 하고 계셨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자문을 맡고 계시며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강연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뾰족한 콘텐츠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뾰족한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인지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네, 먼저 1교시는 강연을 한번 해주시고 2교시에 사전에 저희가 이제 구글 폼 설문지랑 웹툰 아카데미 멘티들이 이제 전해주신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지 정말 많이 기대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시청 중이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댓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남 콘랩의 웹툰 분야 전문가 특강 한창환 교수님의 1교시 시작합니다. 뾰족한 컨텐츠 만들기, 웹툰 비즈니스에 대한 또 컨텐츠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웹툰에 대한 이야기, 사실 웹툰은 한국이 가장 먼저 만든 컨텐츠 생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웹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가 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먼저 오늘 뾰족한 컨텐츠 만들기 시작으로 10가지의 딜레마 상황을 설명드릴 겁니다. 한국의 웹툰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생겨났고 너무 빨리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경제가 갑자기 규모의 경제를 갖게 되면서 그 웹툰을 만드는 창작자도 문제고 보는 독자도 문제고 유통하는 모든 플랫폼과 에이전시도 모든 문제점을 가득 갖게 됐습니다. 그 10가지의 딜레마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웹툰에 참여하게 되는 또 참여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될 환경적 변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웹툰은 생각해보세요. IMF 때 한국의 모든 만화 잡지가 망하고 만화를 어디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연재처가 없었던 작가들이 스스로가 자기 블로그에 만화를 그리고 자기 SNS에 그 만화를 그리면서 포텐이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만화를 나중에 다음 웹툰이 2000년 초에 만들어지고 도전 만화라는 시스템 내지는 그런 포털에다 올릴 수 있는 서버의 공간이 생기면서 자기들의 만화를 업로드를 시키게 되죠. 사실 웹 2.0 시대가 돼서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업로드가 가능하게 되면서 다양한 작가들의 스스로의 업로드 작업들이 시작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웹툰은 시장 진입 장벽이 낮다. 누구나 만화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시장 진입 장벽이 낮으면 누구나 올릴 수 있으니까 작가들이 쉽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누구나 만화를 업로드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았기 때문에 시장 진입 장벽이 무지하게 높아졌다는 역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또 딜레마 상황이죠. 무슨 얘기냐? 누구나 올릴 수 있으니까 10,000명, 20,000명, 30,000명 올리더니 결국 지금 도전 만화라는 플랫폼 안에는 10만 명 이상의 만화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만화가 재밌고 어떤 만화가 경쟁력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죠. 그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댓글의 규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봐줬고 PV, UV라고 그러죠. 얼마나 더 만화에 많은 이야기를 해줬는가. 댓글의 규모가 결국 팬덤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댓글이 많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그 작품에 대한 PV, UV가 많으면 결론적으로 플랫폼에서는 그 웹툰을 픽업을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되죠. 이 작가가 정말 성실하게 매주 작품을 딜리버리하고 있는가, 또 진짜 재밌는지, 또 독자들이 볼 때 별 문제는 없는지, 불특정 다수가 봤을 때 내용이 괜찮은지 이 모든 걸 평가를 해서 연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그 연재가 시작되고 나서도 댓글은 계속 올라오겠죠. 댓글이 올라오면 작가는 댓글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댓글의 팬덤이 본인의 존재 방식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댓글을 썼던 팬덤들은 꼭 이런 얘기 합니다.
나 때문에 너는 데뷔하게 됐고 우리 때문에 너는 지금까지 와 있다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심을 잃었다, 옛날처럼 재미가 없다, 스토리가 이상하다 계속 댓글을 올립니다. 그 댓글이 결론적으로 자기를 키워줬지만 반대로 작가에게는 우울증과 대면기피증과 답답함을 만들게 되는 여러 가지의 요소가 되고 정반대의 안티 팬덤을 만들어내는 여론의 시작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댓글과 팬덤은 웹툰을 키워줄 수도 있지만 웹툰을 잠재울 수도 있는 독약이 될 수 있는 두 개의 딜레마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레진 엔터테인먼트 같은 플랫폼은 처음 만들 때부터 댓글 기능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댓글을 보기 싫어하는 작가들이 레진에 많이 간 이유도 초창기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게 무슨 일을 발생시켰냐? 레진이 댓글을 없애는 순간 또 하나의 리스키한 일이 발생했죠. 일주에 일정한 시간에 업로드를 시켜야 되는 작가들이 댓글에 부담이 없다 보니까 한 번씩 그 업로드 시간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독자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짜에 그 시간에 업로드가 안 되니까 독자들이 반항을 하게 되고 야단을 치게 되는데 칠 공간이 없게 됩니다. 결국 회사에 전화가 걸게 되고 플랫폼 사업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가에게 경고를 하게 되죠. 그게 레진의 문제를 일으켰던 지각비의 시작입니다. 지각비가 벌금형이 되고 나중에 개런티에서 돈이 얼마씩 줄어들게 되면서 레진이 초창기에 작가들과 불협화음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댓글이 가지고 있는 압박성 이런 것들은 작가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팬덤의 관리도 되면서 작가의 성실한 작가 연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기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적인 게 역기능적인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결국 댓글과 팬덤은 우리에게는 동전의 양면처럼 도움도 되지만 부담도 되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처음에요. 우리가 이제 그 만화 잡지사에서 옛날 만화가를 뽑을 때는 인기 만화가를 뽑잖아요. 사람들한테 좋은 만화를 그린다. 뭐 여러분 사실 이연세, 허영만, 김수정 다 그렇게 만화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들입니다. 그러면 당선이 되잖아요. 그럼 만화 출판사에서는 그가 잘 그리는 장르를 선정을 합니다. 너는 평생 순정만 그려라. 넌 평생 명랑만 그려라. 넌 평생 느와르만 그려라. 넌 평생 역사 고전 만화만 그려라. 이렇게 장르가 정해지고 어시스턴트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그 본인이 만드는 모든 자료도 PD들이 그렇게 형성시켜 줍니다. 평생 자기도 모르게 그 장르만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화 잡지를 보면 볼 수 있는 장르가 딱 한정적입니다. 열 몇 개 장르에서만 국한되죠. 그건 다 그 장르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웹툰이라는 생태계가 나오고 어느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그림이라도 올릴 수 있는 업로드 시스템이 되면서 우리는 희한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조석 같은 정말 이쁘지 않은 캐릭터를 만나게 됐고 강풀과 같은 정말 그 이야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상한 그림도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야 이런 것도 그림이야? 야 이런 것도 만화 다 줘야 되니? 라고 하면 사람들이 학교 와서 학생들 얘기하지. 야 너 그 만화 봤냐? 야 그게 만화냐? 그러면 애들이 그럽니다. 어떤 건데? 이러면서 보게 되죠. 결국 이러면서 또 그 만화가 인기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작화풍, 보지 못했던 캐릭터 디자인, 상상도 못했던 장르적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우리가 웹툰의 초창기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웹툰의 이 오픈된 시스템 때문에 한국 만화의 장르는 풍년이다. 새로운 장르적 실험은 이제 우리나라를 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5년에서 2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웹툰이 세계 정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는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네이버 웹툰에 들어가 보면 네이버 장르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에 들어가면 장르가 몇 개 안 됩니다. 가장 많은 장르가 뭐예요? 학원 일진물입니다. 학원에서 가장 주목 잘 쓰는 남자아이가 그 평정하는 이야기가 가장 인기가 학원 일진물. 또 하나 로맨스 판타지.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일상툰. 그리고 공포 시리어스물, 심리물. 이렇게 네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왜 네 가지만 살아남았을까? 독자들이 그 네 가지만 좋아합니다. 특히 네이버 웹툰 같이 70%가 10대인 플랫폼, 무료 플랫폼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내고 웹툰을 보니까 10대들이 매번 즐겁게 보는 게 학원 일진물이나 로맨스 판타지,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일상툰과 시리어스물밖에 안 보는 것이죠. 그러면 작가도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조회수, PV, UV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도 그 장르만 그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장르가 나올 수 있는 폭발적인 실험성이 존재하는 웹툰 생태계가 정반대의 딜레마로, 다시 말하면 장르 편향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진입장벽이 낮고 누구나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누구나 어떤 장르를 따라갈 수 있는 자유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르 실험이 안 생긴다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학원 일진물이 인기가 있다. 그럼 그 학원 일진물이 미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미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북미적 고등학생은 일진이 없어요. 있는 데도 있겠지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학원 일진물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나가면. 그때 네이버는 고민하게 됩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인기 있는 것들을 데리고 라인 웹툰으로 세계 시장 나갔더니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당연히 안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 아이들의 생활 습관이 북미와 유럽에 맞지 않고 동남아시아에도 맞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라인 웹툰 1등 했던 작품이 기존 네이버 웹툰에서는 100위권 밖에 인기 없는 작가였습니다. 그가 자카르타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고 인기 작가가 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좋아하는 장르와 스토리는 전혀 다른 습관과 생활 풍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장르적 실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만든 하나의 실험이 세븐 믹스 7이라는 제도입니다. 믹스 7이 뭔지 아십니까? 네이버 웹툰의 생태계에 맡겨두면 장르 편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7개 경쟁력 있고 작가를 잘 만들 수 있는 에이전트나 프로덕션, 중소형 회사에게 7개 회사에 기회를 줘서 도전 만화나 베스트 도전 같은 작가를 양성하고 만들고 선택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에 속하지 않고 그 에이전트나 중소회사가 추천하면 3명씩의 작가를 바로 연재할 수 있는 쿼터를 준 겁니다. 7개 3, 37에 21일, 21명의 작가가 연재를 시작하는 새로운 장르적 실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한 3년 네이버 웹툰은 새로운 장르적 실험을 많이 했고 새로운 IP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네이버 웹툰은 세븐 믹스, 믹7 전략을 그만둡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3년이 지나니까 믹스7도 장르가 편향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21개 작가, 21개 작품들을 7개 회사가 서로 경쟁하다가 가장 실적이 낮은 에이전트는 또 빠지고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는 시스템을 네이버 웹툰이 경쟁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결국 PV, UV가 많이 나온 작품만 선정하게 되고 그런 작가를 추천하다 보니까 결국 장르가 또 편향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르 실험은 현재 같은 네트워크 특수성 내에서는 외부 효과적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장르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 새로운 공모전을 하죠. 아예 전체 공모전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호러 공모전, BL 공모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그리지 않는 새로운 장르에 대한 공모전을 통해서 작가를 뽑는 노력도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두 번째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웹툰은 사실 무료 웹툰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이 참 다른 나라에서 상상도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같이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속도입니다. 속도. 우리나라는 가장 까칠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래요. 그러니까 뭐 심리학자의 결론에 따르면 전쟁을 너무 많이 경험한 DNA, 그 다음에 동족끼리 싸운 경험도 너무 많은 나라, 그 다음에 군사정권에서 오랫동안 했던 이런 DNA가 사람들로 예민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리고 속도감만 찾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빠른 걸 찾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돌을 넣어놓고 나오는 커피잔을 들고 서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자레인지에다 뭘 넣어놓고 계속 뚫어지게 유리창 안으로 음식이 제대로 안 되나 기다리는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속도감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한계를 갖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포털에서 나오는 이런 서비스를 우리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야후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야후가 버티고 있는데 한국만큼 야후가 못 버텼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이버의 지식 검색입니다. 네이버가 지식 검색을 하면서 다음을 이겼습니다. 네이버 지식 검색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궁금하면 내가 묻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전 국민이 못 견디고 답을 해줍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뭐 대학생이지만 10몇 년 전에 초등학생일 때 태권도장을 다니다가 그 태권도장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태권도장을 데리고 갔더니 도복을 또 사라는 겁니다. 아니 저번에 입던 도복이 있다 그랬더니 그 도복에는 옛날 도장 이름이 있으니까 이번 도장 이름으로 새로 해야 되는 옷을 새로 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건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아버님이 가서 그 옛날 도장 옷에 뒤에 붙어있는 도장 이름을 띄워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어머니 아버지들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잘 안 띄어집니다. 딱 붙어가지고 제가 아주 띄우기가 힘들어서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도복 뒤에 도장 이름 떼는 법. 그게 답이 나옵니다. 엄마들이 그걸 다 또 올렸습니다.
천이 상하게 떼는 법, 천이 상하지 않게 뛰는 법, 빨리 뛰는 법, 늦게 뛰는 법 쫙 붙습니다. 막 몸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닭살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대한민국은 내가 아는 걸 누가 물어보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지식 검색 때문에 네이버의 지식 검색의 검색 수가 올라가면서 다음을 이기게 됐고, 뭐 그 다음에 한 게임도 있었고 웹툰도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 야후는 한국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워드 프로그램 말고도 아래한글 같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모델들이 아주 많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모델이 많거든요. 바로 웹툰 비즈니스 모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우리가 다른 나라에 수주까지 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그게 바로 카카오가 만든 기다리면 무료라는 웹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여러분 카카오 아시죠? 저는 지금도 카카오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 고마움 갖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 유학 가서 있는데 옛날 같으면 유학 간 딸한테 전화하려면 이게 국제 통화료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카카오 전화하면 다 공짜잖아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통화합니다. 자는 애 깨워서 시간대도 다른데 우리 궁금하니까 자는 애 깨워서 막 물어보세요. 잘 있냐고. 그럴 수 있는 게 카카오 때문인데 카카오라는 그 창업을 하신 그 분이 원래 이제 한 게임 만드신 분이죠. 네이버랑 합병되면서 네이버 주식을 받았고 그 네이버 주식을 처분하고 나오면서 지금 만든 게 카카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문자 메시지는 통신사에 돈 내고 해야 되는데 공짜 메시지를 하게끔 카카오 우리한테 기회를 준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안 믿었죠. 야, 어떻게 공짜의 메시지가. 근데 보니까 공짜인 거라. 국제전화 공짜야. 오, 그래? 전 국민이 카카오를 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 서버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데이터 센터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이 공짜로 다 씁니다. 그 데이터 비용, 서버 비용을 카카오는 묵묵히 계속 듭니다. 수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계속 회사는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죠. 사람들이 저러고도 버틸 수 있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대기업들이 손을 뻗죠. 왜? 가입자가 늘어나니까 카카오한테 파라고 그럽니다. 절대 끝까지 안 팝니다.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사람들이 다 기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시작됩니다. 카카오에서. 애니팡이 시작됐는데 집에 와봤더니 친구들이 보낸 그냥 하트 갖고 게임하면 돼요. 공짜로.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면 하트를 다 쓰면 사야 되잖아. 근데 안 사도 돼. 또 친구들이 며칠 또 보여주니까 며칠만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애니팡 뒤쪽에 게임 순위가 나오죠. 그 순위는 누굽니까? 내가 같이 카카오를 하는, 카톡을 하는 사람들의 리스트업이 순위로 나옵니다. 조기 축구하던 정육점 아저씨, 옆에 세탁소 주인 아줌마, 뭐 다 있어요. 거기가 초등학교 동창 다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다 2등 했거든. 화장실 갔다 왔더니 8등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열이 받죠. 이것들이 그러면서 막 또 열심히 게임합니다. 그래서 다시 2등 올려놨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한 10몇 등 되는 거야. 근데 하트가 없어. 한 며칠 기다리면 돼요. 우리나라는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하트를 사는 꼴이 시작되죠. 전 국민이 하트를 삽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애니팡 같은 카카오 게임이 늘어나면서 카카오는 수년 동안 잃어버렸던 돈들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카카오의 수익 모델이라는 걸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 카카오는 5천만 명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애니팡이었고 게임이었고 그게 지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자동차도 부르고 택시도 부르고 뭐 파출부도 부르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카카오를 통해서 O2O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는 서비스를 하게 되죠. 그게 카카오의 힘이 된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카카오 페이지가 가지고 옵니다. 웹툰을 2번은 공짜로 봅니다. 그 다음 얘기하죠. 4일만 기다리시면 그 다음 웹툰이 무료입니다. 못 기다리고 돈 주고 삽니다. 그게 기다리면 무료라는 거. 차라리 기다리면 무료를 못 들었으면 돈 주고 안 살 수 있는데 그걸 들은 순간 사람들은 못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무료. 계속 기다리면 무료. 이틀만 기다리십시오. 못 기다립니다. 차라리 그 말 안 하면 기다리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돈 주고 사게 되는 기다리면 무료라는 서비스가 카카오 페이지를 다시 한번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포도트리에서 무너졌던 회사를 카카오 페이지를 살렸고요. 그 기다리면 무료라는 그 모델 때문에 탄센트라는 중국의 회사가 있죠. 탄센트 동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동만은 움직일 동자에 만화 만자 써서 애니메이션을 동만이라고 그러는데 탄센트 동만이라는 플랫폼이 이 카카오의 기다리면 무료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돈 주고 사가서 중국에서도 수익을 냅니다. 결국은 어떻게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할 것이냐. 기다리면 무료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페이지는 친구한테 추천하면 무료 뭐 이런 식의 모델도 막 만들어냅니다. 친구한테 카카오 페이지에 웹툰을 추천해주면 몇 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나오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유료 웹툰 시장을 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이 더 많아지면서 독자들은 사실은 더 서비스가 간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웹소설이나 웹툰의 분량이 사실은 유료로 볼 때는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웹소설도 일정한 비용을 내고 볼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순간에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용량이. 왜?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론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의 경쟁이 독자들의 복지를 줄이는 딜레마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연재 분량의 양극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본래 70컷만 그리면 되는 웹툰 작가들이 지금 150컷, 200컷씩 그립니다.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석 연휴, 설 연휴 휴재를 못합니다. 강풀 작가가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일주일인가 쉰다고 휴재를 올렸다가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들이 장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를 치러 가는데 그걸 못 기다려줍니다. 초심을 잃었다. 네가 작가냐? 그럼 아버지 욕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강풀 작가가 그 네티즌들 고소를 했죠. 결국 이 분량, 연재 분량에 대한 경쟁이 연휴, 휴가 이런 것도 없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 중진 작가가 카카오와 네이버에 제안을 했죠. 우리 추석 연휴하고 설만은 좀 작가들 연재하지 말고 좀 쉬자라고 했더니 네이버 집행 사업 경영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니까 전체 네이버 작가한테 물어보자. 우리가 추석 연휴와 설 연휴는 좀 쉬자라고 설문지를 돌렸더니 찬성하는 작가가 20%가 안 됐답니다. 80%는 그냥 가자고 그랬대. 결론적으로 1년 360일 쉬지 못하는 노동력의 착취가 사업주의 착취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경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결국 스타 시스템의 딜레마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또 재밌는 건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 나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연휴가 되면 사실 웹툰 수익이 더 올라갑니다. 방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신들의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시간이 웹툰을 벌게 하는 것이죠. 제가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야, 코로나 때문에 네이버가 돈을 많이 버는 거 맞는 거 네이버 웹툰이 돈을 말고 카카오페이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그럼 코로나가 많이 빨리 없어지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 라고 제가 농담으로 험한 소리를 좀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링이 있다는 거죠. 허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집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다른 거 쓸 수 없는 경제적인 한계가 왔을 때는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쓴대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가 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 돈부터 안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1년에서 1년 6개월이 한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연재 분량의 양극화와 스타 시스템의 딜레마는 사실 웹툰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딜레마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저작권 확장의 딜레마라고 있죠.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웹툰이 너무 재밌으면 그걸 갖고 드라마를 만들죠. 제가 잘 아는 한 에이전트 회사가 있습니다. 재단미디어라는 회사가 새로운 작품 발굴을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동네 변호사 조드로라는 작품이 있죠. 그 작품을 처음 가지고 왔던 작가가 아니 네이버도 안 받아주고 카카오도 안 받아주니까 이 작품 좀 연재 좀 하게끔 도와달라고 재단에 가지고 옵니다. 딱 작품 봤더니 아무도 관심 없으면 그림도 잘 못 그리지, 이야기는 무슨 법률 학습 만화도 아니고 딱딱한 이야기 갖고 막 변호사 이야기 해놔서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 작가를 데리고 그림 공부를 시키고 이야기를 개발해서 결국 네이버 연재가 시작됩니다. 동네 변호사 조드로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결국 한 드라마 제작사가 이거 드라마로 합시다 라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정한 정도의 원작료를 제시를 하는데 형편없는 돈이었답니다. 왜? 신인 작가였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였기 때문에. 근데 그 작가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내가 낸 아이디어로 웹툰이 네이버에 연재되는 것도 신기한데 돈도 많이 받는 것도 신기한데 드라마도 만들어진다니까 덥석 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재단이 막았다는 것이죠. 이 비용 가지고는 아니다. 더 딜을 해야 된다. 결국 5개월, 6개월 딜을 하면서 처음 제시한 금액의 몇 배를 돈을 받고 동네변호사 조드로가 드라마를 하게 됩니다. 그 드라마가 또 대박이 났죠? 그 대박 난 것 때문에 동네변호사 조드로는 시즌2를 네이버에 연재하게 됐고 인기가 더 올라가니까 또 드라마도 더 큰 돈의 원작료를 지불하고 시즌2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즌2의 드라마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변호사 조드로 시즌3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저작권의 딜레마입니다. 저작권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작권이 확장된 2차, 3차 저작권이 성공했을 경우에만 저작권의 밸류 포인트는 올라가는 것이지 그게 실패를 하면 기존에 있던 밸류조차도 까먹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내 원작 갖고 영화 만들고 싶다, 드라마 만들고 싶다 그냥 기분 좋아서 줄 게 아니라 정말 잘 만들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충분히 펀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진짜 A급 연기력 있는 배우들 다 끌어와서 캐스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덥석 얼마 준다니까 계약하게 되는 저작권의 확장은 결국 본인 저작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리스크를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저작권 확장의 딜레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 다음 스튜디오 시스템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웹툰을 만드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죠. 한국은 미국의 만화 시스템, 마블이나 DC 카믹스처럼 만화를 만드는 순간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가 다 가져버리는, 작가는 그냥 매절로 시나리오 비용만 받고 작화 비용 받는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이라면, 우리 일본 만화 시스템하고 비슷하죠. 만화를 만드는 순간부터 그 시나리오와 작화 원작에 대한 모든 IP는 만화가가 다 100% 갖는 시스템이 한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작가들은 이야기와 그림을 다 잘해야 됩니다. 또 그런 강박관념도 있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90년대 만화 잡지가 늘어나면서 만화 잡지사에서 시나리오를 잘 쓰는 사람과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한 팀으로 묶이는 작품들이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게 열혈강호, 용비불패 이런 무협지에서 시작되죠. 결국 시나리오 작가와 작화 작가가 5대5로 IP를 가지면서 평생 동안 같이 갑니다. 이런 시스템이 많아집니다. 결국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게, 그래, 이야기를 잘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협업도 나쁜 거 아니다. 저희 세종대 만화과도 요즘은 학생들끼리 협업도 다 인정합니다. 졸업작품도 글 잘 쓰는 친구와 그림 잘 쓰는 친구, 그림 잘 그리는 친구가 한 팀이 되면 하도록 해줍니다. 그게 또 지금의 메인 스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스튜디오 시스템. 결국은 에이전시만 하고 프로덕션만 하는 회사들이 생각한 겁니다. 아니, 저 작가의 시나리오를 다른 작가가 그리면 훨씬 재밌을 건데, 저 작가의 그림은 저 작가의 이야기를 하면 훨씬 잘 그릴 건데,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 고집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가 글 잘 쓰는 작가들, 특히 웹소설 좋은 작가들 몇 명, 그림 정말 잘 그린 작가들, 요 두 작가를 팀으로 묶어서 IP를 만들면 월급을 주고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면 결국 그 IP를 회사가 다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상상력을 갖게 되고, 그런 시스템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네이버나 카카오 연재를 한 번 했는데 두 번, 세 번 연재가 안 되는 거야. 왜? 이야기 때문에. 스토리가 재미가 없어서, 너무 진부해서. 그런 작가들이 그리면 되거든요. 그럼 그 작가를 모셔다 놓고 웹소설 잘 쓴 작가를 스카웃해서 그 IP를 합쳐서 출판사 아니면 프로덕션 IP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포털 사이트가 그런 회사들의 지분을 사게 되는 거. 대표적인 게 Y랩 사례입니다. Y랩 같은 경우가 그런 식의 IP를 많이 만들어서 결국은 그 Y랩의 12.5%인가를 네이버 웹툰이 50매덕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IP를 많이 모은 회사의 가치가 그만큼 포털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튜디오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잘 그리는 작가가 그 스튜디오 시스템에 10년 동안 월급 아주 많이 받으면서, 연봉 아주 높게 받으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칩시다. 하지만 본인은 IP를 하나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그 허들은 있습니다. 매절로 작화 작가와 시나리오 작가가 자신들이 만든 IP에 대해서 지분이 없이 일회용으로 돈을 받지만, 그 작품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스타 시스템을 갖게 되고 흥행에 성공하면 얼마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러닝 개런티를 준다는 이런 제도가 있긴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좀 바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고려만 하고 있지 정상적으로 객관화된 시스템은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다. 물론 그렇게 인기 있는 작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겠죠. 결국 네이버 웹툰도 자기들 만들겠다 싶으니까 결국 리코, 라이프 이즈 카믹스의 약자죠. 리코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 자체가 바로 이런 스튜디오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포털도 스튜디오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와, 리코에서 리코가 만든 IP는 다 네이버 웹툰이 하겠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리코가 시나리오 작가와 작화 작가를 가지고 IP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도전 만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베스트 도전 가고 연재 확정이 돼야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그럼 리코가 만든 원작을 네이버 웹툰이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 도전 만화에서 떨어뜨리면 어떡할래? 카카오 가도 된답니다. 레진 가도 된대요. 이런 식의 스튜디오 시스템의 전쟁입니다. IP의 전쟁이죠. 지금 여러분들 카카오 페이지 앱을 열어보세요. 첫 화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까지 오리지널 이야기 1000몇 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첫 페이지가 아무것도 없이 카카오 페이지가 여기만 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1000몇 개다. 저는 그걸 한 600 몇 개부터 봤어요. 이렇게 늘어나다가 1000개가 넘어가지 않겠나, 웹소설, 웹툰 이야기가. 그런데 결국 이번에 이태원 클래스 성공 한번 하고 윤태호 작가의 어린 하면서 계속 올라가더니 결국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IP가. 네이버 웹툰에 물어봤습니다. 야, 카카오는 1000개가 넘는다며? 그랬더니 네이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6000개가 넘는다고. 결국 뭐냐면 IP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승부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회사들이 스튜디오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아마 그게 이 딜레마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7번째, 기술 융합형 창작 소프트웨어의 딜레마.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하일곤 작가가 만든 고우고우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이게 무빙툰이죠. 웹툰을 그리면서 웹툰의 일정 부분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민이 막 돼, 주민이 돼. 그 다음에 화면이 막 혼자 올라가, 혼자 내려가고. 와,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2년 전에 4월 1일 날 네이버 웹툰이 광고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광고에 뭐라고 나온 거 기억나십니까? TV 광고, 이런 광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오른손으로 이렇게 웹툰을 올리다 보니까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손가락 마비증이 온다. 엄지손가락 마비증을 갖고 오는 웹툰 때문에 이제는 웹툰도 그런 증후를 없애기 위해서 각막에 인식을 해서 사람이 각막을 통해서 웹툰을 보면 눈을 이렇게 올리면 웹툰이 따라 올라가는 기술을 개발했다. 앞으로 네이버 웹툰은 보기만 해도 그 그림이 올라갈 것이다. 각막 기술을 개발한 네이버. 이런 광고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진짜인 줄 알았죠.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된 얘기가 뭐였습니까? 웹툰을 들고서 보면 손이 아프다. 손목 증후군이 온다. 그래서 스마트폰 밑에다 로켓을 달아서 허공에 스마트폰이 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된대 그냥. 이런 기술도 개발했다고 하면서 마지막 장면이 4월 1일 만우절날 네이버 웹툰이 말합니다. 이렇게 했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서 야 재밌다고 했지만 그런 기술력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답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사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기술 융합형 웹툰은 무빙툰, 음향툰, 웹툰을 보는데 막 음악이 들려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 같이 VR도 막 웹툰에 넣습니다. 이런 기술 융합형 소프트웨어가 많아졌습니다. VR로, AR로 웹툰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들이 그런 소프트웨어를 안 씁니다. 왜 안 쓰냐? 힘들거든. 결국 자기가 웹툰을 연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또 무빙툰에 또 집어넣고 그걸 또 음향툰에 집어넣고 이런 거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걸 잘 쓰면 금방 시간이 아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를 안 쓰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독자들이 훨씬 재밌는 웹툰의 소비 환경을 만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 과정의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기술 융합형 구조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에서는 대학생들한테 그런 걸 많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걔들이 손이 빠르고 빨리 습득하니까 또 소프트웨어가 좋아지면 작가들이 더 쓸 수 있기 쉬운 소프트웨어가 많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8번째, 불법 복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밤토끼라는 사이트 아시죠? 밤토끼에서 웹툰에 대해서 공짜 웹툰을 만들게 되면서 한국 웹툰의 수익률이 절반으로 깡통을 찹니다. 참 재밌는 거는 남성향 작품의 불법 복제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성향 작품의 불법 복제는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꼭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오류가 있겠지만 그런 현상을 뭐 얘기를 하면 남자들은 공짜를 좋아하고 여자들은 돈 내고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남성향 만화를 보기 위해서 웹툰을 보기 위해서 P2P 사이트만 찾아다니면 어디 공짜 없어? 싼 거 없어? 근데 여성들은 BL을 다 돈 주고 사고 봅니다. 그래서 BL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 있죠. 불법 복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드는 사람도 서버를 구축해서 불법 복제 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걸 찾아서 보는 사람은 더 나쁩니다. 사실은. 밤토끼를 잡았습니다. 외국에 잡아갖고 왔더니 해킹당했대. 똑같은 시스템이 며칠 만에 다른 사이트에서 또 시작됩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결국 뭡니까?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불법 복제 딜레마 때문에 작가한테 갈 수 있는 수익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게 우리의 창작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망가뜨리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요즘 네이버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웹툰을 만들 때 웹툰 최초 파일에다가 덫을 걸어놓는다요. 덫을. 무슨 얘기냐면 스트리밍 서비스로 보든지 다운로드로 볼 때 웹툰을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스킨이 거기에 남는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불법 복제를 유출시키는 순간 가장 먼저 유출한 사람이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게끔 스킨을 심는다는 거죠. 이런 기술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결국은 불법 복제도 며칠 안 있으면 몇 달 안 있으면 결국은 기술에 의해서 복구될 것이다. 극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주 어려운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9번째가 바로 중국 웹툰의 공격입니다. 카카오 페이지가 중국에서 중국 웹툰을 수집하는 회사를 몇 년 전에 M&A해서 지금 매년 여러분 잘 모르는 사이에 500개 정도 IP들이 중국의 IP가 한국 웹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 인기도 많습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이거든요. 사오는 비용은. 중국 작가들한테도 또 저렴한 비용만 주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 비용이 되는 거죠. 결국 중국 웹툰의 IP가 계속 늘어나면서 원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사실 제한적입니다. 크리에이티브가. 그래서 사실은 웹툰을 별로 안 했고 만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보니까 또 중국 사람도 많이 보게 되니까 중국의 웹툰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고, 흔히 알는 정치적 시사 문제가 아닌 역사물이나 내지는 그 일상툰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그립니다. 중국의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한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유화됐어요. 중국 웹툰이 갖고 있는 IP가 경쟁력이 많아지면서 결국 우리 웹툰 시장에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응전의 딜레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웹툰 비즈니스의 특이점을 설명드리고 10가지 딜레마 설명을 좀 마칠까 하는데요. 웹툰 비즈니스의 특이점, 이 특이점이라는 게 영어로 싱귤레러티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이기는 시점, 우리 그걸 특이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웹툰 비즈니스도 어느 시점부터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미 받고 있죠. 그게 뭡니까? 큐레이션입니다. 내가 이러이런 장르의 웹툰을 많이 봤으면 나에게 그런 웹툰을 추천해주는 제도, 넷플릭스 같은 제도죠. 이런 큐레이팅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웹툰의 어느 시기 이상부터는 인공지능이 도입되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큐레이션은 AI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본격적인 AI가 도입될 겁니다. 미국에서요, 제약회사, 대형 병원, 로펌 전부 다 인공지능 직원을 최소한 한두 명을 연봉 2억, 3억에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을 취업시키는 거죠. 컴퓨터를 취업시키는 건데, 흥미로운 건 미국 대형 병원이 1년간 그 의사가 만드는 처방전 가지고 약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 약이 수백만 건이랍니다. 수백만 건의 약을 처방하는데 사람 약사가 이렇게 약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된대요. 정말 미약한 0.00 몇 % 실수를 하게 되는데 수백만 건이니까 사실 실제 발생하는 건수는 몇십만 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몇만 건이 발생하고 약을 잘못 처방하는 게. 근데 AI 약사가 처방하면 오류율이 0%랍니다. 그럼 사람들은 누굴 믿겠습니까? 약을 타러 갔는데 사람 약사가 약을 만들어주고 AI가 만들어주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AI 약을 믿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자율주행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최근에 또 캐나다에서 전기자동차를 자율구동에 걸어놓고 1시간 반 동안 160km 달리는 차에서 그냥 잠자던 사람이 걸린 적이 있죠. 사고 나서 걸린 거 아닙니다. 과속으로 걸렸어요. 사고가 안 났다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인공지능이. 여러분, 160 놓고 1시간 반을 달리는데 사고가 안 나는 자율주행 차는 있지만 사람이 160km 놓고 1시간 반 동안 달리면 운전자가 미쳐버리거나 졸립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안 졸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술이 인간을 이겨버리는 특이점이 발생합니다. 웹툰 비즈니스도 AI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보다 더 과학적인 큐레이션이 되고 정말 좋아하는 장르를 더 많이 보게 되고 못 봤던 새로운 장르에 대한 실험도 AI가 주게 됩니다. 당신의 생활 습관 패턴을 보면, 지금까지 카드 쓰는 패턴을 보면 이런 장르 좋아할까? 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큐레이션 서비스가 일반화됐을 경우에 AI 서비스는 웹툰 시장을 더 크게 할 수도 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웹툰 비즈니스의 역할들이 사람들의 역할이 줄어드는 딜레마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10가지의 딜레마가 사실은 한국 시장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웹툰의 업계에 들어오고 웹툰 플랫폼을 갖게 되면서 그 플랫폼 내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진과 동시에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는 역할도 여러분들 앞에 떨어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저는요 개인적으로 웹툰 그럼 다 전부 작가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요 웹툰 생태가 커지고 도메스틱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커지고 그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생태계에서 할 일은 역할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작가는 그 중에 아주 포션이 작아집니다. 작가는 작가만 하고 그 작가가 더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는 좋은 시나리오, 좋은 PD, 좋은 유통 플랫폼,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딜레마를 알고 딜레마에 대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직종과 새로운 아이템과 새로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웹툰에 참여하고 싶은 여러분들은 작가로서의 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꿈을 고민하고 키우신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뾰족한 컨텐츠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뾰족한 컨텐츠가 뭐냐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뭘 넣든 내 주머니가 두껍고 양이 많으면 크면 사실은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손을 넣어봐야 알죠. 근데 뾰족한 게 들어가면 손을 안 넣어도 압니다. 그게 뾰족한 거기 때문에 아프니까 압니다. 그게 뾰족하다는 얘기인데요. 미국의 여배우가 두 종류가 있답니다. A타입의 여배우는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까지 모든 연령층이 다 좋아하는 여배우가 있답니다. B타입의 여배우는 20대와 40대만 좋아하고 나머지 세대는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그 A타입과 B타입의 여배우가 유료 컨텐츠 결제율을 비교해 보니까 모든 세대가 좋아하는 A타입의 여배우보다 20대와 40대만 극명하게 좋아하는 팬덤이 있는 B타입의 여배우가 유료 결제 매출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본다는 것이죠.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있으면 말고 라는 시각입니다. 뾰족한 컨텐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내게끔 정말 좋아하는 팬덤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 그게 뾰족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극단의 극혐이 있는 팬덤, 그러니까 악혐이죠. 일종의 정말 좋아하는 안티가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팬덤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티가 많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자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그만큼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뾰족한 컨텐츠는 자신의 팬덤의 극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뾰족한 컨텐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런 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어린아이를 자주 안아줘야 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를 안으면 그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린대요. 그 심장 소리를 느낀 사람들은 그 아이가 어른이 되고 그 아이가 내 나이가 됐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하게 되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웹툰의 미래, 그거는 사실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뭐 부자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웹툰의 생태계가 얼마나 더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인류 사회에 만들어내서 모든 사람들이 드라마를 기다리게 하고 웹툰 연재를 기다리게 하고 영화를 기다리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웹툰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이점이라는 것, 제가 10대 딜레마 상황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특이점이라는 것은 싱귤레러티,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겨버리는 상황. 또 하나, 인계점은 크리티컬 매스라는 인계점이 있습니다. 인계점은 뭐냐면 부단히 뭘 노력을 많이 해요. 언제 좋아질까? 사람들은 되게 답답하죠. 영어 공부를 죽어로 했는데 영어가 잘 안 돼. 근데 어느 순간 시장에서 뭘 사고 있는데 뒤에 있던 미국 관광객이 자기들끼리 야단치고 욕하고 싸우는 소리에 내가 이해를 하게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크리티컬 매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는 실린더 비커에다가 찐계란을 빠뜨리면 쭉 가라앉습니다. 그걸 떠올리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소금을 타면 됩니다. 물에다가 소금을 계속 부으면 어느 시점에 그 계란이 떠오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요, 소금을 많이 부으면 부을 때마다 조금씩 올라오지 않습니다. 꿈쩍도 않던 계란이 엄청난 소금이 들어간 다음에야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올라옵니다. 우리가 그걸 크리티컬 매스,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죠. 웹툰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웹툰을 하고 싶은 여러분들 앞에는 두 가지 시점이 남아 있습니다. 특이점과 임계점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문제와, 또 하나,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릴까? 나는 언제쯤 될까? 그게 열심히 한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갑자기 올 때 그때까지 버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특이점과 임계점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 웹툰을 그리고 웹툰의 이야기를 만드는 모든 창작자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는 예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술은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바로 주인공 선생님이 하던 말씀,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지금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내가 하고 있는 웹툰의 지금 작업을 즐겨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시와 아름다움이라는 것, 사랑과 낭만은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입시 공부를 하면서 수학과 국어가 삶의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수학과 국어, 과학, 삶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야 되지 않을 것은 시와 낭만, 사랑과 아름다움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웹툰을 만들고 웹툰을 창작하는 창작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비전은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걸 주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을 줄 수 있는 예술적 상상력, 그게 바로 웹툰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동화책이 있어요. 이 레오 리온이라는 동화 작가가 만든 프레드릭이라는 동화책입니다. 이 동화책 보면 모든 쥐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한 쥐는 맨날 멍 때리고 있습니다. 여름에 내내 열심히 일하고 겨울 먹을 걸 준비하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어요. 쥐들이 물어보죠. 야, 프레드릭, 너는 왜 이렇게 놀고 있니? 그럼 프레드릭 얘기하죠. 난 세상에 빛을 모으고 있어. 또 딴 때 막 일을 하는데 혼자 또 멍 때려. 너 뭐 하고 있니? 난 세상에 이야기를 다 모으고 있어.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결국 겨울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름 동안에 많은 쥐들이 모아놓은 음식 가지고 겨울 내내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그만 먹다 보니까 어느 시점 되니까 그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 쥐들이 다 배가 고파요. 그때 사람이랬다. 그 쥐들은 프레드리한테 얘기합니다. 짜증을 내. 야, 넌 그 일도 안 하고 맨날 멍 때리더니 너가 그동안 모았던 거 얘기 좀 해봐. 세상에 빛을 모아? 이야기를 모아? 뭘 모았는데? 그때 프레드리 얘기합니다. 잘 들어봐. 세상에는 햇빛 말고도 빛이 많단다. 노란색 빛, 보라색 빛, 이런 빛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세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쥐들이 배고픈 걸 잊는데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봄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술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낼 수 있는 비상구가 될 수 있다. 아마 웹툰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웹툰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반드시 이 동화책은 한번 만나보는 게 좋을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프레디라는 동화책이었습니다. 그 다음 인공지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웹툰도 인공지능의 도움 받을 것이다. 하지만 웹툰 작가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리얼리즘, 사실주의 화풍이 가장 극단의 유럽을 지배하던 때 초상화를 많이 그렸죠. 거울에 비친 초상화를 똑같이 그리는 작가가 최고의 돈을 많이 받는 화가였습니다. 근데 그 리얼리즘 작가들이 한순간에 다 실치자가 됐죠. 뭐 때문에? 카메라의 발명이었습니다. 기술이 발명되면 예술은 죽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모두가 죽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주의는 망했지만 카메라가 발명됐지만 그 다음에 나온 사조가 있습니다. 인상파와 야수파입니다. 보인 대로 그리지 않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걸 그려낸 화풍은 존재했고 그 화풍은 지금도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웹툰의 예술성과 상품성은 인공지능에 손댈 수 없는 색다른 고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웹툰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인공지능을 지배할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에 지배당할 것인지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예술적 상상력의 시작이고 목적지가 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뾰족한 컨텐츠의 사례입니다. 원래 이 고기 잡는 낚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FTV라고 낚시 채널도 케이블에 있었고요. 이 월간 낚시라고 잡지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들은 다 돈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 그런데 채널 A에서 만든 도시어부라는 예능은 넷플릭스까지 진출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정말 재미없는 낚시를 보여줍니다. 저도 많이 보는 예능인데요. 어떤 때는 정말 2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매번 똑같잖아. 배 타고 나서 고기 잡는 거. 그런데도 재밌습니다. 왜?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를 알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취미가 원래 등산이었는데요. 지금은 낚시가 바뀌었고 근해 어장이 지금은 어부들이 고기를 낚을 게 없대요. 이분들이 좋은 배 타고 좋은 어군 탐지기로 다 잡아들여가지고 요즘 고기 낚시가 어렵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결국 뾰족한 컨텐츠는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 장르를 특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례죠. 달빛 천사 15주년 기념 국내 정식 OST 발매라는 비즈니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텀블벅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 그 사업 마음에 드니까 내가 돈을 좀 펀딩할게. 이게 크라우드 펀딩하는 걸 하는 앱 사이트를 얘기하죠. 이 텀블벅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옵니다. 달빛 천사는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10여 년 전에 15년 전에 일본에서 아주 인기 있었던 인기 애니메이션에 또 가장 인기 있었던 성우들이 목소리를 했었죠. 15주년을 맞아서 국내 성우들이 그 달빛 천사 일본판의 OST를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겠다. 그 음반을 만들 테니 돈을 대달라라고 펀딩을 시작합니다. 목표 금액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간 동안 얼마가 모아졌냐? 24억 원이 모아졌습니다. 나이가 난 거죠. 3천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24억이 모아졌어요. 그 얘기가 뭐냐? 15년 전에 달빛 천사를 좋아했던 그 10대들이 이제는 20대와 30대에 유료가 가능한 독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돈 3만 원, 6만 원 펀딩을 하고 받는 게 CD 한 장입니다. USB 하나예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왜? 내가 좋아했던 컨텐츠니까. 결국 달빛 천사라는 컨텐츠가 뾰족한 컨텐츠라는 것이죠. 그 한 번 좋아했던 팬덤이 나이를 먹어서 돈을 쉽게 쓰는 나이가 되면 자기를 위해서 그 팬덤의 역할을 유료화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앱인데요. 이건 AR 앱입니다.
이 앱을 개발한 사람이 애니펜이라는 회사인데 애니베어라는 앱을 여러분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 헬로우키티나 뽀로로 같은 캐릭터가 AR 증강현실 화면 위에서 막 놉니다. 그건 뭐냐면 초등학생들이 자기 침대 위에서 AR을 켜놓고요. 화면을 켜놓고 거기다가 뽀로로 캐릭터를 선정해서 뽀로로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침대 위에서 뽀로로가 막 기계체조를 하고 텀블링을 하고 지가 막 그 이불 위를 기어 오릅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을 그려서 낼 수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나리오를 넣어요. 자막을 넣어요. 오늘도 힘든 뽀로로. 드디어 뽀로로가 저 산을 넘는구나. 입을 막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10초, 20초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그걸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럼 또 그걸 또 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들이 막 댓글 달아줘. 재밌다, 재밌다. 다음 편은 뭐야? 결국은 이렇게 올리는 헬로우키티나 뽀로로의 애니메이션이 평균 한 달에 1000여 작품이 올라간답니다. 초등 1, 2학년들이 만든 애니메이션이 10초, 5초짜리가. 그럼 결국 헬로우키티 회사나 뽀로로는 새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 캐릭터를 잊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이 캐릭터의 인지도를 계속 만드는 애니메이션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게 뭐냐면 기술과 예술과 컨텐츠를 콜라보할 수 있는 이런 앱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례들은 웹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웹툰이 보여주고 있는 그냥 웹툰만 볼 수 있는 앱이 아니라 웹툰을 통해서 뭐를 더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뾰족한 컨텐츠의 중요한 방향성이 젠더의 혁신입니다. 젠더 혁신이 뭐냐? 더 이상 남자 주인공은 안 먹힌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어벤져스가 엔드 오브 게임 통해서 전체 사람들이 많이 죽어났습니다. 왜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벤져스의 주요 슈퍼 히어로들이 막 다 죽었어요. 아이언맨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깝다, 더 아이언맨 더 살아있어야 된다 생각하죠. 그 이유가 일단 개런티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어벤져스 시리즈 올라가면서 계속 성공하니까 돈이 계속 올라갔고 거기에 또 아이언맨까지 올라가고 스파이더맨도 아이언맨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아이언맨 주인공의 돈이 너무 올라가고 개런티가 그 한 사람의 개런티가 서너 명의 배우를 쓸 수 있는 비용이에요. 결국 죽여야지 어떡하겠어요. 결국 다음번에 어벤져스 시리즈는 저는 여자 히어로가 자리를 잡게 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인공의 보수적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미 이 상황에서는 젠더가 다 바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주인공은 여성 위주의 상상력으로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르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르 큐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를 실험하고 새로운 장르를 만들고 콜라보 장르를 만들어낼 때 가장 중요한 경제 시스템의 변화가 바로 공유 경제와 구독 경제입니다. 넷마블이라는 게임 회사가 코웨이라는 정수기 회사를 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 넷마블은 월 정액제, 아이템 비용 이렇게 게임 수익을 낼 게 아니라 일정한 정도를 월에 내면 평생 게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뭡니까? 바로 코웨이 같은 정수기와 비대를 파는 회사 갖고 있는 구독 경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게임 회사에 적용시키면 그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원이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게임을 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구독 경제와 공유 경제가 컨텐츠에 도입되기 시작하면 웹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도 이 경제 시스템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방향이 어떤 경제 시스템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될 것인지 우리도 한번 더 생각해야 될 타이밍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런 IT 서비스가 플랫폼에 많이 도입되기 시작하면 컨텐츠를 만들 때 쌍방향 컨텐츠의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뽀로로를 만든 회사가 펀딩을 SK한테 받습니다. SK 브로드밴드가 돈을 댔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지분을 SK 브로드밴드가 갖고 있고 그게 SK IPTV에 많이 적용이 되고 어린이날 SK 브로드밴드가 갖고 있는 IPTV에서 하루 만에 거의 10억대 돈이 VOD로 판매가 된답니다. 뽀로로가. 근데 문제는 그냥 팔고만 있을까요? SK는 IPTV를 통해서 몇 월 며칠 봄 여름 중에 언제 뽀로로가 많이 팔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시점에 시청률이 확 올라가는 걸 알고 있어요. 평균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뽀로로가 친구를 사귀거나 여자친구와 싸우거나 이럴 때 시청률이 올라간답니다. 그럼 다음 버전을 만들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어떤 동네 아파트 단지에는 VOD가 많이 판매됐는데 청담동같이 애가 없는 데서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담동같이 애가 없는 안 팔리는 곳에 마트에는 뽀로로 인형을 갖다 놓지 않고 중계동, 상계동같이 많이 팔리는 곳에는 인형을 많이 갖다 놓는다는 것이죠. 결국 왕구와 문구의 유통까지도 빅데이터 분석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컨텐츠가 IT와 만났을 때 우리는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아이디어를 웹툰에 적용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어그리게이터라는 전략이 있죠. 이 어그리게이터라는 전략은 뭐냐면 뽀로로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뽀로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뽀로로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뽀로로에 나오는 크롱이라는 공룡도 좋아하고요.
에디라는 다른 캐릭터 좋아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코닉스라는 뽀로로 만든 회사는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뽀로로 전편이 300편이 있다. 그것만 파는 게 아니라 300편 중에서 크롱이 나온 장면만 재편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롱 버전의 뽀로로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것만 또 한 10편이 나오면 크롱 좋아하는 아이들이 지금 그걸 또 삽니다. 이미 다 샀는데도 불구하고 뽀로로 버전이 아니라 크롱 버전을 산다는 것이죠. 원판이 만들어 놓았으면 원판에 어그리게이션을 집어넣어서 어그리게이터가 재편집을 함으로써 IP가 다양해질 수 있다. 웹툰도 그렇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스토리텔러가 그 안에 다른 조연이 있다면 그 스핀오프를 통해서 새로운 시리즈의 웹툰도 재편집해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사업 마인드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고민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엔젤 인더스트리와 시니어 인더스트리입니다. 엔젤 인더스트리가 뭐냐? 취약전 아동들이 즐겨 쓰는 경제를 얘기하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은 압니다. 절대 천사 아닙니다. 왼수 같은 애들인데 그래도 부모들은 천사인 줄 알고 키우죠. 묻지도 않고 다 천재인 줄 압니다. 공룡 이름 2개 외우면 천재인 줄 알아. 자기가 닮았으면 그렇게 천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학습지 시장이 IMF 때 절대 망하지 않는 게 학습지 시장입니다. 부모들은 어려울수록 아이들 교육에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웹툰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의 방향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취약전 아동들을 위한 상품 개발에도 주목해야 될 시장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50대 이후에 중장년층이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은 돈을 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새로운 보험 상품 나오면 가장 많이 보험을 사는 사람들이 보험에 드는 사람이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래. 죽을 날이 얼마 남지도 않는데 계속 보험 들어. 왜? 자식들 때문에. 결국 그런 시니어들이 쓸 수 있는 웹툰을 만들어야 된다. 바로 그 대표적인 웹툰이 심화가장, 신의 물방울, 황혼 유성군 같은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일본 만화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웹툰은 다 10대, 20대가 주요되는데 저는 다음에서 이제 나빌레라라는 웹툰이 있었죠. 70대 은퇴한 공무원이 발레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집안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그 할아버지가 발레리노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20대 천재 발레리노는 발레를 하기 싫어합니다. 천재 20대 발레리노와 70대 발레리노가 되고 싶은 할아버지의 우정, 이걸 그린 게 나빌레라라는 웹툰입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중장년층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노력들, 그게 시니어 컨텐츠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뾰족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토리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 때 쓰는 스토리 혁신 몇 가지 전략들이 있죠. 첫째, 리부트라는 거예요. 리부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 배우들의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연료 때문에. 출연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스파이더맨 1에서 대충 배우를 썼는데 걔가 성공하니까 2, 3에 너무 돈이 개런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작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 주인공과 여자친구를 다 없애고 다시 돌아온 스파이더맨 이래가지고 새 주인공을 쓰죠. 그걸 우리가 리부트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온 슈퍼맨 다시 저렴하게 개런티를 시작해야 되니까 결국 여자친구도 바뀌게 되고 개런티가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리부트라는 이야기고요. 프리퀄이 엑스맨에서 시작된 거죠. 지금 이야기보다 갑자기 과거를 돌아갑니다. 과거가 뭐가 궁금해? 다음이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다. 과거가 더 재밌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리부트뿐만 아니라 프리퀄 또 시퀄,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이런 이야기를 내서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거고, 스핀오프는 조연으로 나왔던 사람들을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다시 주연으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 것들, 그리고 팀메이커, 어벤져스나 저스티스 리그처럼 스타들을 모아서 또 다른 스타들을 그룹한다는 것, 그리고 조커에서도 아시다시피 악당도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웹툰을 만들어내는 것은 작가의 혼자 몫이 아닙니다. 웹툰 생태계를 참여하고 있고 책임지고 있는 모든 모듈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낼 때 한국 웹툰이 시스템만 우리 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조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오늘 뾰족한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와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